긴 시간에 걸쳐 사랑을 받아온 고전 속에는 한 시대의 흐름이나 경향에 좌우되지 않는 단단한 콘텐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베스트셀러는 많지만 오래도록 읽히는 고전은 드문 이유입니다. 필독서로 꼽히며 고전의 반열에 오른 책은 힘이 셉니다. 세월도 흔들 수 없는 지혜가 담겨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콘텐츠의 내용은 불변이어도 해석과 적용은 끝없이 변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사는 모습이 변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죠. 누가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고전의 모양새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현대인들은 달라진 외피를 통해 내면에 담긴 콘텐츠를 접하고 이해합니다. 이 같은 작업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질 겁니다. 이솝우화는 정말로 놀라운 책입니다. 여우, 늑대, 당나귀 등 동물이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라서 어린이들만이 읽는 책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고전보다 심오한 삶의 지혜와 교훈이 가득합니다. 정치인이 읽으면 예민한 민심을 포착하는 심리서로, 사업가가 읽으면 세상의 흐름을 짚어내는 경영서로, 종교인이 읽으면 내면을 들여다보는 마음의 거울로, 교육자가 읽으면 배움의 이치를 깨닫는 교과서로 제격입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에겐 익숙하지 않은 암호화폐로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증권처럼 거래되면서 엄청나게 폭등하기도 해서 암호화폐 광풍이 온 나라를 휩쓴 적도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틈만 나면 SNS를 확인하고 유튜브에 접속하며 뉴스를 검색하면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물질의 풍요가 정신의 풍요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편리해진 것 같은데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살률이 증가하고 우울 증세나 불안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길을 찾고 답을 구해야 할까요? 저는 고전 속에 길이 있고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이솝우화를 읽으며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까? 전 세계 어디를 여행해도 찾을 수 없는 내 마음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웃음과 눈물, 재치와 감동이 살아있는 발칙한 이솝우화 여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유익한 책을 많이 소개해드리는 홍시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는 웃음과 눈물, 재치와 감동이 약동하는 이솝우화에 대한 책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나를 다잡아주는 28가지 심리 처방, 발칙한 이솝우화, 최강록 지음, 원앤원 북스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내 마음의 주인이고 싶고 좀 더 성숙한 어른이 되고 싶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책 속의 주요 내용을 부분 발췌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행운은 뜻밖의 친절히 가져다 준다. 어부들과 다랑어 이야기.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배에는 수십 년 동안 고기를 잡으며 살아온 노련한 어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 그물을 던졌지만 번번이 허탕이었습니다. 여러 곳을 돌며 수없이 그물을 던졌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바닷속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어부들은 힘이 빠지고 허탈해졌습니다. 아니, 알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정말 운이 없는 날이야. 이런 날은 뭘 해도 안 되는 법이지. 낙담한 어부들은 뱃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죠. 하는 수 없이 그냥 돌아가야 했습니다. 베테랑 어부 여럿이 온종일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그냥 돌아가야 했으니 마음이 무겁고 손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뱃머리를 막 돌리려던 찰나였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어디선가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큰 다랑어 한 마리가 배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무엇인가 쫓기다가 배에 부딪히며 안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어부들은 얼른 다랑어를 붙잡아 배 밑창에 있는
수조에 가뒀습니다. 다랑어는 살이 붉고 아름다우며 몸집이 커서 횟감으로 가장 좋은 물고기입니다. 그물질 한 번 안 하고 이런 물고기를 잡게 된 거죠. 어부들은 신이 나서 돌아왔습니다. 어시장에서 다랑어를 비싼 값에 판 어부들은 돈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날은 어부들에게 운이 없어 헛고생한 날이 아니라 행운이 가득한 운수대통한 날이었습니다. 바닷속을 손바닥 보듯 하던 베테랑 어부들이 종일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습니다. 어떤 어부는 전날의 흉흉한 꿈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어떤 어부는 오늘 입고 나온 옷 색깔이 불운을 불렀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지독하게 운이 없는 날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부들은 해가 뉘엿뉘엿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때 갑자기 다랑어 한 마리가 배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죠. 노동의 대가일까요? 일확천금의 행운일까요? 땀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기막힌 행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행운은 뜻밖의 친절히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상치 않았던 누군가의 도움도 기적처럼 찾아온 믿기 힘든 행운도 알고 보면 치열한 노력과 힘겨운 땀방울, 그리고 뜨거운 눈물의 대가 혹은 결과일 경우가 많습니다. 내일을 예측하고 준비하되 주어진 오늘을 즐기는 삶.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도 개미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식량을 많이 모아둬야 했기 때문입니다. 땡볕 아래서 일하는 건 정말로 힘든 일이었지만 개미들은 꾹 참고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배짱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흥얼거리며 놀기만 했습니다. 어이, 개미들, 한여름에 무슨 고생이야. 쉬엄쉬엄 놀면서 하라고. 배짱이는 개미들을 보며 놀려댔습니다. 그러면서
종일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솟을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개미들은 여전히 바쁘게 일했습니다. 곧 추운 겨울이 닥칠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나 배짱이는 변함없이 노래하며 노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배짱이야, 너도 겨울 보낼 준비를 해야지. 곧 추위가 닥칠 거야. 개미들은 배짱이에게 충고했지만 배짱이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난 지금 놀기에도 바쁘다고. 마침내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눈이 펑펑 쏟아져 내렸습니다. 밖에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뜻한 집 안에서 모아둔 양식을 먹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배짱이에겐 따뜻한 집도 모아둔 양식도 없었죠. 먹을 것을 찾아 헤맸지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굶어 죽을 지경이 된 배짱이는 개미집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개미야, 너무 춥고 배가 고파. 먹을 것 좀 나눠줄 수 있겠니? 개미들이 문을 열곤 초라한 행색으로 떨며 서 있는 배짱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니, 너는 왜 여름에 양식을 모아놓지 않은 거야? 배짱이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온종일 노래해야 했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었어. 그 말을 들은 개미들이 배짱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름엔 노래를 불렀으니 겨울엔 춤이나 추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며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배짱이는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현재를 살 것인가, 미래를 살 것인가?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솝이 살던 시대와 지금은 비교할 수조차 없이 달라졌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우화에 대한 해석도 바뀌었죠. 개미가 인생의 모델이고 배짱이가 경계의 대상이던 시절은 같습니다. 지금은 개성 있고 삶을 즐길 줄 아는 배짱이가 더 인기를 끕니다.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며 자신의 관심과 취향에 따라 하루하루를 즐기는 삶, 즉 워라밸이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현재의 모든 걸 소진하며 사는 것도 위험하고, 행복은
전부 내일로 밀어놓고 현재는 괴로운 게 당연하다며 참기만 하는 것도 위태롭습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건 바람직스러운 일이지만 다가오지 않은 내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건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불안과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과도한 불안과 걱정은 정신질환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개미에게만 있지도 않고 배짱이에게만 있지도 않습니다. 일할 땐 개미처럼 일하고 놀 때는 배짱이처럼 노는 것. 미래를 위해 희망을 품고 준비하되 현재 주어진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려 애쓰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요? 고정관념을 깨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멋진 인생을 사는 방법일 겁니다.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지는 부러움의 마법. 두 마리의 개 이야기. 어떤 사람이 개 두 마리를 길렀습니다. 둘 다 잘생기고 용감했습니다. 주인은 그중 한 마리를 사냥개로 키웠습니다. 밖에 데리고 나가 사냥하는 법을 가르쳤고 사냥할 때마다 데리고 다니며 유능한 사냥개가 되도록 조련했습니다. 또 한 마리는 집 지키는 개로 키웠습니다. 집안에 살면서 주는 밥 먹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감시만 잘하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냥개는 더욱 용맹스러워졌으나 집 지키는 개는 빈둥거리며 놀고 먹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사냥개는 자신은 매번 상과 들을 힘들게 뛰어다니며 열심히 사냥해서 꿩과 토끼와 노루 등 짐승을 잡아오는 데 반해 집 지키는 개는 한가로이 낮잠이나 자면서 어슬렁거리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애써 사냥해온 고기 중에 한 덩이를 떼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있던 집 지키는 개에게 먹으라고 던져주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저 녀석이 한 개에 뭐 있다고 고기를 나눠주느냔 말이야. 하루는 사냥개가 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는 집 지키는 개에게 다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네가 뭘 했다고 내가 사냥한 고기를 먹는 거야?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할 말 있으면 어디 한번 해봐. 그러자 집 지키는 개가 사냥개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왜 내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 내가 집 지키는 개가 된 건 주인님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이야. 너도 주인님 때문에 사냥개가 된 거잖아? 주인님이 나한테 사냥을 가르쳤더라면 내가 사냥개가 되었을 거야. 너에게 집을 지키라고 했으면 네가 집 지키는 개가 되었겠지. 그러니 나를 원망하지 말라고. 따지려면 주인님께 가서 따지도록 해. 나에게 너처럼 열심히 사냥하지 않고도 뒹굴거리면서 남이 사냥한 맛있는 고기를 먹고 살도록 가르친 건 주인님이니까. 사냥개와 집 지키는 개의 삶. 이 이야기는 교육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훈을 주고 있죠. 매일 산과 들로 데리고 나가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면 사냥 잘하는 개가 되고, 빈둥거리면서 집이나 지키게 하면 집만 지키며 사는 게으른 개가 됩니다. 어떤 개가 될지는 주인이 하기에 달린 겁니다. 자녀 교육도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가르쳐서 한 분야에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해서 먹고 살 길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면 독립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반면 삼시세끼 꼬박꼬박 밥을 주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놀고 먹어도 되게끔 가르치면 성인이 되어서도 무의도식하는 건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남에게 의존하며 사는 인생이 됩니다. 지금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용기. 박쥐와 가시나무와 갈매기 이야기. 박쥐와 가시나무와 갈매기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사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때 갈매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각자 애쓰기보다는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박쥐와 가시나무도 동의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부터 동업하는 거야? 모두 좋다고 손뼉을 쳤습니다. 사업 자금을 모아 멀리 떠나기로 했죠. 박쥐는 모아둔 돈에 이리저리 융통해서
상당한 금액의 돈을 마련해 내놓았습니다. 가시나무는 내다 팔 고급 옷감을 가져왔습니다. 잘만 팔면 꽤 큰 돈이 될 듯 했습니다. 갈매기는 귀한 청동을 가지고 왔습니다. 각자 자기가 마련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걸 가져온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먼 나라에 가서 장사하면은 크게 성공하리라 기대했습니다. 새 친구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가져온 돈과 옷감과 청동을 챙겨 부푼 꿈을 안고 배에 몸을 실었죠. 그런데 얼마 뒤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거센 풍랑과 비바람에 배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마구 흔들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모든 짐을 바다로 던져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풍랑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마침내 배는 산산조각 났고 새 친구는 육지로 떠밀려 와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곧 시름에 젖어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정말이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진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혹시 악몽을 꾼 게 아닐까? 아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이러다가 미쳐버릴 것 같아. 그 후 갈매기는 바닷가를 맴돌며 살았습니다. 바닷속에 빠뜨린 청동을 발견하기 위해서였죠. 폭풍이 일거나 파도가 거셀 때면 혹시나 무트로 청동이 떠밀려 오지 않을까 살피느라 분주했습니다. 박쥐는 돈을 빌려준 이들을 만날까봐 동굴 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꼼짝하지 않고 숨어 있다가 밤에 먹이를 구하러 밖에 나왔습니다. 가시나무 역시 잃어버린 옷감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바다 위를 떠돌다가 무태 나온 물감을 누군가 가져다가 옷을 만들어 입을 수도 있었기에 사람들만 보면은 옷을 먼저 살펴보게 되었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옷에 찰싹 달라붙어서 여간해선 떨어지지 않게 되었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용기. 쓰디쓴 배반이나 실패를 경험한다는 건 정말 아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파하고 괴로워한다고 해서
과거가 없어지거나 뒤바뀌는 건 아닙니다. 매일 집착에 빠져 산다 한들 떠나간 연인이 되돌아오거나 망해버린 사업이 다시 일어서는 기적은 없습니다. 빨리 훌훌 잊고 털어버리는 게 가장 좋은 치유법입니다. 기회는 반드시 또 오게 마련입니다. 지금 박쥐와 가시나무와 갈매기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야, 우리 사는 곳을 한번 바꿔볼까? 박쥐는 바다로 나오고 가시나무는 동물 속으로 들어가고 갈매기는 육지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박쥐는 빚쟁이 생각을, 가시나무는 옷 생각을, 갈매기는 청동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집착의 대상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거죠. 바다와 육지에서 멀어지면 바다에 빠뜨린 아까운 돈과 물건에 대한 기억도 조금씩 사라질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소출이 많아지면 내다 팔아서 폭풍으로 입었던 손실을 만회할 수도 있고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열린 마음. 외눈박이 사슴 이야기.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슴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잘생기고 시력도 좋은 멋쟁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꾼이 쏜 화살에 맞는 바람에 목숨은 간신히 구했으나 한쪽 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상심이 컸지만 그래도 그만한 게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바닷가에 가서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풀이 잔뜩 자라 있었지만 아무도 없어서 실컷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무서운 짐승이나 사냥꾼이 나타날지 몰라서 철저히 경계해야 했습니다. 외눈박이 사슴은 어떻게 주변을 살피는 게 가장 좋을지 궁리했습니다. 그래, 못쓰게 된 눈을 바다 쪽에 두고 잘 보이는 눈으로 숲을 경계하는 게 좋겠어. 늑대나 사자 혹은 사냥꾼이 온다면 분명히 육지에서 올 테니 숲을 경계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망망대 위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위험도 없는 것 같았죠. 사슴은 성한 눈으로 숲을 바라보며 맛있는 풀을 신나게 뜯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사슴이 넋을 놓고 풀을 뜯어 먹는 사이에 바다 위에 배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배에서는 낚시꾼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낚시꾼이 바닷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사슴을 발견했습니다. 물고기보다 훨씬 크고 맛있는 사슴을 잡아먹는 게 낫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활을 들어 사슴에게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은 정확히 사슴을 향해 날아가서 명중을 했습니다. 바다와 육지에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믿으면서 정신없이 풀을 뜯고 있던 사슴은 화살을 맞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포기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숲은 위험하다고 생각해 잘 보이는 눈으로 잔뜩 경계하고 있었으면서 훨씬 위험한 바다는 안전하다고 믿고 보이지 않는 눈에만 의존하고 있었으니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었구나. 그날 밤 사냥꾼들은 물고기 대신 횡재한 사슴고기를 구워 먹으며 마음껏 포식했습니다. 세상을 한쪽 눈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나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평화와 행복이 넘쳐나기보다는 불안과 위험이 넘실대는 스트레스 공동체가 될 게 뻔합니다. 어떻게 하면 확증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에 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언제든 틀릴 수 있고 잘못 볼 수 있으며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과 누구나 인정하는 진실 앞에서 고개 숙이는 것은
체면이 깎이는 일도, 위신이 떨어지는 일도, 우스운 사람으로 전락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 두 눈이 멀쩡할 때도 사냥꾼을 보지 못해 화살을 맞아 한 눈을 잃었는데, 남은 한쪽 눈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 경계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조금씩 먹어가면서 전후 좌우를 철저히 경계하다가 적당히 먹으면 빨리 자리를 뜨는 게 좋겠어. 나를 믿으면 안 돼. 외눈박이 사슴이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그날의 화를 면할 수 있었을 겁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깊이 공감하는 태도. 고깃덩이를 입에 문 개 이야기. 욕심 많은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먹을 게 있으면 재빨리 달려들어 낚아챈 후 멀리 가서 혼자 먹곤 했죠. 아무리 양이 많아도 누군가와 나눠 먹는 일이 없었습니다. 힘세고 성질이 불같아서 누가 나무랄 수도 없었습니다. 개는 그렇게 사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잔치집에 가서 실컷 얻어먹고 고기 한 덩이를 챙겨서 입에 문 채 기분 좋게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강을 만났습니다. 강을 건너야 집에 다다를 수 있었기에 느긋한 자세로 다리를 건넜습니다. 중간쯤 가다가 무심코 다리 아래를 내려다 봤습니다. 순간 개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강물 위로 듬직한 개 한 마리가 커다란 고깃덩이를 입에 문 채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입에 문 고깃덩어리를 노리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 약해 보이면 안 돼. 기선을 제압해야 해. 개는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다리 아래에 있는 개를 독하게 노려봤습니다. 이제껏 자신의 살벌한 눈총 앞에 고개를 떨구며 꽁무니를 빼지 않은 동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물 속의 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자세로 마구 으르렁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한판 붙어보자는 태도였습니다. 움찔했지만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이것 봐라. 하는 수 없지. 내가 본때를 보여줄 수밖에. 개는 강물 속에서 자신을 향해 도전해 오는 개를 제압함과 동시에 그 입에 물고 있는 커다란 고깃덩어리마저 빼앗을 궁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참 운이 좋은 날이라고 여겼습니다. 멍, 멍, 멍. 개는 목청껏 큰 소리로 짖었습니다. 번뜩이는 앞니를 환하게 드러내면서 말이죠. 이런 호전적인 자세에 이제껏 꼬리를 내리지 않은 상대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지저댄 후에 이제는 주눅이 들었겠거니 하고 강 아래를 내려다 봤습니다. 하지만 강물 속 개는 여전히 꿋꿋한 자세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헌데 이상했습니다. 강물 속 개가 물고 있던 커다란 고깃덩어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 큰 고깃덩어리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허전한 건 자신의 입이었습니다. 꽉 물고 있던 고깃덩어리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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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큰 소리로 울부짖어도 고깃덩어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물고 있던 고깃덩어리는 속절없이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고, 강물 속 개가 물고 있던 고깃덩어리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허탈해진 개는 다리 위를 이리저리 오고 갈 뿐이었습니다. 소탐대실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작은 걸 탐하다가 큰 손실을 당한다는 뜻이죠. 내 재주와 노력과 능력과 분수 이외의 것을 과도하게 욕심내거나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은 낭패를 보기에 십상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게 행복한 인생을 사는 지혜입니다. 고깃덩어리를 입에 문 개가 다리 위를 지나다가 강물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봤습니다. 잘생긴 개가 커다란 고깃덩어리를 입에 문 걸 봤을 때 다른 개도 충분히 잘생길 수 있고 고깃덩어리를 물고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더라면 그냥 묵묵히 자기 길을 갔을 겁니다. 그랬더라면 집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겠죠. 말을 하고
싶었거나 따지고 싶었더라면 다리 위에 고기 덩어리를 내려놓고 짖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랬더라도 자기 고기 덩어리는 지킬 수 있었겠죠. 나르시시스트였던 이 개는 자만에 빠지고 욕심이 지나쳐서 온 힘을 다해 강물 속 개를 향해 지저댔습니다. 그 결과 어렵사리 얻은 커다란 고깃덩어리는 강물 속으로 깊게 깊게 빠져들었습니다. 개의 황당한 표정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마음을 얻으려면 부드러운 설득이어야 한다. 북풍과 태양 이야기. 태양과 북풍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태양은 자신의 명랑하고 따뜻한 성품 때문에 많은 이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북풍은 자신의 냉정하고 매서운 성격 때문에 모든 이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양은 북풍처럼 사납기만 해서는 존경을 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고, 북풍은 태양처럼 뜨겁기만 해서는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자부심이 워낙 강했던 태양과 북풍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다퉜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양이 북풍을 향해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지 승부를 가리기로 하자고. 저기 아래 길 가는 나그네가 보이지? 저 사람의 옷을 먼저 벗기는 쪽이 이기는 거야. 어때? 좋아. 그거라면 자신 있지.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두고나 보라고. 태양의 제안을 받아들인 북풍은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차갑고 매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두 손으로 강하게 옷을 부여잡고 걸었습니다. 북풍은 더 강력한 바람을 일으켰지만 그럴수록 나그네는 더 완강히 옷깃을 여몄습니다. 거센 공격 끝에 힘이 다 빠져버린 북풍은 결국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태양이 나섰습니다.
따사롭고 온화한 햇살을 비쳤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옷깃을 풀어 헤쳤습니다. 태양은 좀 더 뜨거운 열기를 내리 쪼였습니다. 아니, 오늘 참 날씨가 이상하네. 세찬 바람이 불더니만 갑자기 해가 쨍쨍 내리쬐니 말이야. 나그네는 이렇게 말하면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래도 더위를 견딜 수 없었는지 근처에 있는 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곤 옷을 다 벗은 채로 강물 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설득을 누구는 기술이라고 하고 누구는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을 기술이나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순 없습니다. 상대방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내 진심이 잘 전달되도록 정성을 다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 진솔하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씩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요? 힘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는 있지만 마음을 얻지는 못합니다. 마음을 얻으려면 끝없는 설득이 필요합니다. 연애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사는 일이 다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나그네의 옷을 벗긴 건 맵디 매운 바람이 아니라 따사로운 햇살이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일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진실한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평온하다. 배부른 늑대와 양 이야기. 늑대 한 마리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먹이를 잔뜩 먹어서 배가 부르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길 위에 뭔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니 양이었습니다. 멀찍이서 자신을 보곤 겁을 집어먹어 쓰러진 것 같았습니다. 아, 이거 참. 나는 너를 잡아먹을 생각이 없단다. 겁내지 말고 어서 일어나거라. 괜찮아. 양은 늑대의 말을 듣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못 믿는 모양인데 내게 세 가지 참된 말을 하면은 내가 정말로 안전하게 그냥 보내주마. 정말요? 세 가지 참된 말을 하면은 진짜 해치지 않고 그냥 보내주실 건가요? 늑대는 그렇다고 재차 다짐했습니다. 양은 자세를 가다듬고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어딜 가더라도 늑대를 아예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지. 너로선 그게 참된 말이지. 두 번째는 만약 어쩔 수 없이 늑대를 만나더라도 그 늑대의 눈이 멀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보지 못하면 해칠 수가 없을 테니 저는 위험하지 않을 거예요. 기분이 좋진 않지만 그 말 역시 참된 말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은 늑대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데 늑대는 저희만 보면은 공격하고 잡아먹기 일쑤예요. 그러니까 늑대는 천성이 악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나쁜 늑대들이 저희를 해치지 못하도록 모조리 비참하게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말을 마친 양은 늑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너무나도 솔직하게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와, 내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니 대단한데? 너의 말이 모두 참된 말이란 것을 인정한다. 늑대는 약속한 대로 양을 무사히 보내줬습니다. 양은 안전하게 숲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늑대가 세 가지 참된 말을 하면 돌려보내겠다고 했을 때 양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만약 여우처럼 꾀를 내서 늑대의 환심을 사고자 적당히 거짓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늑대의 밥이 되었을 겁니다. 늑대가 배가 부르긴 하지만 죽여서 끌고 가 내일 먹으면 되니까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늑대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늑대가 눈이 멀었으면 좋겠다. 늑대가 모조리 비참하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늑대가 들어도 이 모든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늑대로선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한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평온하다. 영국이 낳은 위대한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한 말입니다. 거짓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강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정말 강한 사람은 진실과 더불어 사는 사람입니다. 거짓과 친구가 된 사람의 마음은 항상 불안하지만 진실과 친구가 된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평온합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온다. 끝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게 부족한 것을 찾다 보면 어느 한순간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새가 없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